힘에 의한 균형이 냉전 시대의 균형이죠. 사실 냉전 시대는 균형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만 극도의 경쟁을 빙자한 균형이었죠. 그러다가 지금 미국,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결국 경제 협력으로 해서 서로 경제 의존적인 관계로 가면 그리고 결국은 부강하게 되려면은 이 세계 체제에서는 자기 혼자 일국으로 살면서 경제 개발해 갖고는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안 된다는 거를 냉전 체제의 소련이나 중국이 뼈저리게 깨달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 세계 시장에서 세계적인 교류를 하고 살아야 되는 구조로 가게 된 거예요. 그렇게 돼서 미국과 중국의 대탕트가 만들어지고 순식간에 이제 소위 말하는 과거 소비에트하고 중공 정권이 붕괴했죠. 그리고 개혁 개방으로 나갔죠. 자, 이렇게 되니까 군비는 이제 뭐 거의 미국한테 세계의 경찰로 의존을 하면서 유럽이 군사비도 떨구고 하여튼 중국이나 러시아도 군사비 다 엄청 줄였어요. 그렇게 되면서 그걸 이제 경제 개발에 투여하면서 이제 뭐랄까 겉보기에는 굉장한 이제 성장이 됐고 서로 경제적으로 얽히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경제 교류에 의한 평화가 된다.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그 세상에 이제 독재 국가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많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완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국가는 아니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자유라는 거지 그 역시 경제가 개발되다 보면 원래 다른 나라도 그랬어. 옛날에 사람들이 어느 날 착해 가지고 뭐 언론의 자유를 주자 이랬던 거 아니고요.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천부인권 이거 고대 사회도 다 있었어요. 뭐 가난한 백성들도 살 권리와 정치적 참여권을 달라. 옛날 고대에도 다 있었어, 고대도.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된 거는 꼭 무슨 지배계급이 눌러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경제적 수준이라든가 어떤 잉여라는 것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부를 누리고 살 수 있을 만한 이런 구조가 아닌 것이지. 그리고 어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양산되는 부라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. 예를 들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자유롭게 살아. 영주가 몇 월 며칠 날 다 집합 못 내게 한다. 우리나라 조선도 그렇습니다. 수령이 돌아다니면서 5 월 달에 못 내게 안 하면 잡아다 패요. "난 싫어. 나 그냥 굶어 죽을 거야."라고 농부가 농사를 안 짓는다. 그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개인의 문제죠. 개인이 파산하는 문제예요. 근데 지금은 그렇게 놔두는 게 그런 사람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다고 해서 국가가 식량 위기가 오고 그러지를 않아요. 그런데 조선 시대에 농부가 그냥 "난 요만큼만 먹고 살 거야." 왜냐면 요만큼만 지으면 세금도 못 받아가거든. 50% 받아가잖아. 야 저기 1 년에 지금 쌀 한 가마밖에 없는 애한테 50% 뭔 재주로 받아가. 그러니까 "나는 그냥 이러면서 놀고 죽을 거야."라는 건 그 시대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예요. 너 하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굶어 죽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잡아다가 패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야.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되니까 공장이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 인구의 20%만 일을 해도 70%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생산력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고 그리고 농부가 이거를 하면서 뭐 '오늘은 낫지를 왼손으로 해 볼까? 아니면 오늘은 하기권으로 한번 쳐 볼까?'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개인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사회인들이 굶어 죽어요.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야. 근데 지금은 어떤 애가 방구석에서 막 이상한 거 하다가 굶어 죽어도 한 명 굶어 죽는 거로 끝나는 거고 이러다가 뭐 그 사람이 뭐 백신을 발명한다거나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 발명하면 갑자기 막 세계 경제가 다 뒤집어질 만한 혁신이 되고 이런단 말이죠. 그러니까 실패자 10 명이 나오더라도 한 명의 어떤 천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100만 명도 살릴 수 있고 1000만 명도 살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시대가 되니까 이제 인간에게 개인의 자유 이런 걸 허용하게 되고 교육도 옛날에는 뭐 낫지를 이렇게 하란 말이야. 딱 매뉴얼에 맞춰서 표준화된 교육을 하는데 현대 세계에 자꾸 자유롭게 하면서 뭔가 천재 하나를 만들어내자. 이런 교육이 나오게 된 게 다 산업화가 되고 그 산업 생산력 나중에 요즘 뭐 디지털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의 어떤 천재라든가 발명이 근데 물론 지금 발명을 개인이 하는 건 아니죠.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개인의 창의성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역할을 발휘하기 때문에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 존중하게 되면 전쟁도 안 날 거라고 생각했지. 근데 실제로 경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중국같이나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국가가 집단으로 규제하고
교육하면서도 얼마든지 경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버렸죠. 그리고 이제 또 거꾸로 경쟁들이 치열해지니까 제3세계나 이런 국가들은 오히려 국가 권력에 의한 경제 성장 이런 걸 하게 되면서 또 이런 권위주의가 오히려 확산되는 경향이 생기죠. 전 세계에 지금도 한 3분의 2 정도는 뭐 중진국 뭐 이런 구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오히려 권위주의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. 자유로운 뭐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. 그다음에 굉장히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도 국력이 성장하니까 거꾸로 국가가 강화되고 정부가 강화되고 지배층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 통제라든가 사회 통제를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세계 3분의 2가 넘는 소위 권위주의 국가들하고 또 연결되는 그런 이제 구조가 나오게 되니까 갑자기 세계가 어떤 요즘은 이제 권위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참 독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권위주의라고도 할 것 같은데 뭔가 자유가 이상인 것과 권위와 뭐 이런 게 이상적인 나라와의 경쟁이 돼 버린 거예요. 이 과정에서 미중 갈등이 난 거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오고 서유럽과 동유럽, 러시아 간에 다시 재무장 블록 화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. 결국 우리는 이제 다시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, 이성과 경제 교류에 의한 평화는 참 듣기에는 아름다웠는데 결국 그렇게 안 되더라. 이성과 자유를 낳는 게 아니라 권위주의를 낳을 수 있다. 왜? 국가가 결국 이렇게 묶어줘서 어떤 사회적 생산력이라든가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세상에 이제 초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역량이 커져가다 보니까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도 지금 소위 엘리트 국가주의가 다시 등장하게 된단 말이죠. 그러니 요즘에 뭐 하면 극좌, 극우 막 이러는데 사실은 결국 국가의 강화예요. 우파적 이상이냐 좌파적 이상이냐의 차이뿐이지. 이렇게 되면서 세계가 다시 슈퍼 엘리트와 어떤 체제 경쟁, 국가 간의 체제 경쟁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 거죠.